실제로 외계인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서 우리랑 만날 수 있을까? 낮에 하늘을 바라보면 태양이 3개가 떠 있는 거죠. 굉장히 심상치 않은 전파 신호가 있었습니다. 혹시 외계인들이 의도적으로 보낸 건 아닐까? 그 행성계에 있는 지적 생명체들이 우주부에서 발전한 거예요.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아마 집에서들 주로 지내고 계실 거 생각을 합니다. 2020년 그랬고요. 아마 2021년도 상당 기간 동안 우리가 집에서만 주로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답답하지만 어쨌든 잘 이겨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더 광활한 세계로 한번 나가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주 여행도 한번 해볼 거고요. 외계 생명체도 한번 만나보고 그런 여정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계 생명체 그러면 어떤 것들이 생각이 나십니까? 아무래도 머리가 이렇게 크고 팔다리가 굉장히 가느다란 그런 외계인을 많이 떠올리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과학자들은 외계인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서 우리랑 만날 수 있을까? 그 지점에 대해서는 조금 주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하지만 외계 생명체를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우리들의 희망의 끈을 더 길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는 외계 지적 생명체와 관련된 몇 가지 관측적인 사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조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어떤 별인지 아시나요? 의외로 초등학생들을 정확히 잘 맞추는데요. 어른들은 잘 못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별은 태양입니다. 태양은 별이고요. 그 항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태양 옆에 있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런 것들이 행성이죠. 그런데 어른들은 밤을 생각합니다. 일단 밤을 생각하고 밤에서 어느 게 제일 가깝지? 이건 지금 머리를 써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은 직관적인 건가요? 그냥 바로 태양이라고 대답을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밤하늘에서 태양계라고 해도 좋고요. 지구에서부터 해도 좋습니다. 제일 가까운 별은 센타우루스 자리 알파 시스템입니다. 지구에서 봤을 때 별자리 중에서 센타우루스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이라고 했잖아요. 센타우루스 자리 알파 A별, 센타우루스 자리 알파 B별, 그리고 프록시마란 별, 이렇게 3별이 모여 있는 시스템입니다. 거기에는 프록시마 B라고 하는 행성이 존재를 하고요. 낮에 하늘을 바라보면 태양이 3개가 떠 있는 거죠. 지구에는 태양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재밌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 우리는 태양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낮은 명확해요. 태양이 떠 있을 동안은 우리가 낮이라고 부릅니다. 태양이 지면 밤이고 깜깜해지는데요. 프록시마 B라고 하는 행성에서 하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태양이 3개가 떠 있는데 태양이 2개만 떠 있을 때도 있겠죠. 1개만 떠 있을 때도 있겠죠. 하나도 없을 때가 있겠죠. 그러면 낮이라는 단어가 낮 1, 낮 2, 낮 3 이렇게 되길래요. 별의 종류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세계가 펼쳐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프록시마라고 하는 별의 주위에서 날아오는 굉장히 심상치 않은 전파 신호가 있었습니다. 2020년 말쯤에 알려졌는데요. 영국의 가디언지라고 하는 데서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리 발표를 해버렸어요. 프록시마라고 하는 별에서 전파 신호가 왔는데 이게 그냥 별에서 오는 전파 신호가 아니라 외계인이 보내는 전파 신호일지도 모른다는 기사를 내보냈어요. 외계인을 찾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흥분했겠죠. 그랬는데 이 전파 신호가 온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과학자들이 그동안 태양계 내를 비교적 오랫동안 탐색을 했어요. 그랬는데 화성이라든지 다른 몇 곳에서는 박테리아나 미생물 같은 생명체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희망을 가질 만한 증거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지적 생명체, 지구인 같은 생명체는 태양계 내에는 없는 것 같아요. 거의 99.9%. 그렇다면 어떤 별이 있고 그 주위에 행성이 돌고 있는 또 다른 태양계에서 희망을 걸고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태양계에서 제일 가까워요. 가까운 곳에서 뭔가 발생된다는 건 되게 고무적이잖아요. 물론 못 가봅니다. 제일 가깝다고 해도 빛의 속도로 4.3광년을 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로켓이 있거든요. 1초에 막 20km씩 날아가는 로켓이에요. 그러면 서울 시내에서 분당이나 일산까지 1초 만에 뿅 가는 그런 속도거든요. 그런 속도로 가서 8만 년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주목한 것이 가지 않고도 그쪽에 어떤 외계인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방법을 궁리했어요. 이런 거죠. 지구를 외계인 천문학자가 관측을 하면 핸드폰, 라디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인공적인 전파 신호가 있어요. 그렇다면 다른 행성에도 우리가 전파 망원경을 가지고 관측을 해서 핸드폰, 라디오, 텔레비전 같은 인공적인 전파 신호가 나오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문명을 건설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거기에는 우리 정도 되는 지적인 능력을 가진 외계인이 있을지도 몰라라고 개연성 있게 주장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외계 지적 생명체를 탐색하는 세티 과학자들이 전파 망원경을 가지고 인공적인 전파 신호를 포착하려고 지난 한 60여 년 동안 노력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프록시마라는 별에서,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그 별에서 전파 신호가 왔는데, 이 전파 신호가 굉장히 강한 신호고요. 인공적인 전파 신호 같은 신호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흥분하는 거죠. 굉장히 좋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외계인이 보낸 것 같다 그랬는데, 또 한쪽에서는 지구에 핸드폰, 라디오, 텔레비전이 막 신호가 있어요. 그런 게 삐져 들어왔을 수 있잖아요.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전파 천문대에서 굉장히 강한 전파 신호를 받아서 막 흥분했는데, 예전에 그게 낮 시간에만 발생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거기는 천문학자가 밥 먹으려고 전자레인지를 돌린 거예요. 그래서 그 전자레인지에서 막 나온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게 지구상에서 나오는 전파 간섭이거든요.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천체 현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패티 과학자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논문이 곧 나올 것 같고요. 들려오는 소식을 제가 좀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지구상에서 발생한 전파 신호 같다는 이야기가 들고 좀 안타깝지만 이런 신호들이 수천 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들 반복 관측하고 해서 확인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노력들을 하면서 세티 과학자들이 2040년을 디데이로 생각하고 그때쯤이면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를 흥분시키는 사건이 몇 년 전에 일어났어요. 어떤 사건이었냐면 이것도 역시 그런 신호입니다. 태비의 별이라는 별명을 가진 별이 있어요. 이 별은 원래 밝기가 이렇게 변하는 별입니다. 그런 걸 변광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들은 주기적으로 빛이 변하는 애들도 있고요. 불규칙하게 빛이 변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이 태비의 별도 약간 불규칙하게 별이 변하고 뭐 죽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한 별이었는데, 이게 몇 년 전에 보통 때 어두워지는 거 이상으로 급격하게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연 상태에서 어떤 신호라든가 빛이 나누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적인 상식 내에서 해석이 가능한데, 그것을 벗어났을 때 인공적이지 않을까? 인위적이지 않을까? 이런 의심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태비의 별의 어두워지는 폭이 너무 급격한 거예요. 빠른 시간 내에. 그래서 의심을 하기 시작했죠. 관측을 또 하고 해서 사실은 그 별이 도너츠처럼 먼지로 둘러싸고 있는데, 이 두께가 두꺼워지는 지점이 마침 그 지역을 지나가서, 그러면 이제 먼지에 빛이 흡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급격히 어두워졌다.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해봤어요. 그럼 이런 먼지들이 그 정도의 양으로 존재하는지를 관측을 해보면 됩니다. 해서 딱 떨어져서 그거라 그랬으면 이제 종결되는 건데,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게 관측된 거죠. 그래서 기각은 못했습니다. 이럴 개연성이 높아진 거죠. 근데 그러기에는 그 전에 그러면 왜 그렇게 어두워지지 않았어? 라고 또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고정되어 있는 어떤 도넛 모양의 먼지 같은 띠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혜성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가리는 거예요. 그 별을 앞에 가리니까 어두워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혜성이 어느 정도 많아야 되는데 너무 많아요. 그렇게 많은 혜성들이 그런 각도로 보이면 어두워질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될 확률이 얼마나 있을까? 이러니까 이것도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쯤 돼서는 외계 지적 생명체에 무엇인가가 관여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프리만 다이슨이라고 하는 물리학자가 있었거든요. 그분이 논문을 발표한 게 하나 있어요. 다이슨 9라는 것을 했는데, 어떤 거냐면 지구에서 지금 태양으로부터 오는 태양열을 받는 게 막대한 에너지잖아요.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고, 그런데 우리도 지금 태양광 패널 이러는데 이런 것들이 효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리고 저장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다이슨이 생각한 건 뭐냐면, 지구의 공정 궤도 그 바깥에다가 뭘 뒤집어 씌우자는 거예요. 인공 구조물을. 그러면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빛이 이 인공 구조물이 먹어요.
먹고 있다가 서서히 내뿜어요. 어떤 원리냐면 찜질방 가면 벽돌을 펄펄 끓는 가마솥에 넣잖아요. 그러면 얘 벽돌이 열을 막 먹잖아요. 그리고 벽돌을 꺼냅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적외선이 막 나오죠. 그럼 그걸 우리가 쬐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커다란 찜질방을 만드는 거예요. 둘러싸고. 그러면 태양으로부터 오는 걸 먹었다가 에너지를 서서히 발산해 주는 거죠. 그러면 지구상에서 뭐 석탄 에너지, 뭐 기후 온난화 이런 거 걱정할 필요 없이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데 또 다른 천문학자나 물리학자 계산해 봤어요. 지구에 공전궤도를 둘러쌀 만한 재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재료를 만들려면 어떻게 될까? 지구랑 태양을 다 없애야 돼요. 뭐 예를 들면 그런 이제 공학적인 문제가 있죠. 하지만 원리상으로 소재를 잘 만들면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단계까지 못 갔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태비의 별 주변에 있는 어떤 행성계에서 지적 생명체들이 우주부에서 발전한 거예요.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이슨 굴을 만들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구조물을 만들었으니까 별빛이 막 가릴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막 어두워지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특히나 얘가 뭐 회전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이면. 그래서 다이슨 굴을 잘 만들면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외계 생명체를 찾거나 외계 지적 생명체를 찾을 때 우리가 바이오 시그니처를 찾는다 그랬어요. 생명체가 있으려면 예를 들어서 대기에 산소나 뭐 질소가 있어야 돼 뭐 이런 걸 찾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테크노 시그니처를 찾는 게 유행이에요. 다이슨 굴하는 건 테크노 시그니처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이오 시그니처와 테크노 시그니처를 한꺼번에 모아서 같이 찾아보면서 외계 지적 생명체, 외계 문명체를 찾는 것이 요즘에 이제 외계인을 찾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태비의 별은 어두워지다가 다시 좀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그 미스테리지만 이것도 역시 알고 있는 것과 설명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렇게 가보자 이런 것입니다. 천문학이 화학이나 물리학과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실험하기가 힘들어요. 화학은 막 섞어보고 1대2로 섞어보고 3대2로 섞어보고 하면서 뭘 만들면 돼요. 물리학도 돌 떨어뜨리면서 운동실험 해보면 되거든요. 천문학은 일식이 있어요. 계기 일식이. 다시 보고 싶어요. 놓쳤어요. 효렸어요 그날. 그럼 너 한 번 더 돌아줘.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천문학은 관측을 할 때 유니크해요.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빛을 받아서 그게 전파가 되어진 적외선이든 이게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우리 가서 탐사하는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 하야부사 1, 2 거기서 소행성에 가서 거기 있는 소행성 물질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 경우가 있지만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샘플을 갖고 온 거는. 그런데 우리에게는 운석이 있어요. 지가 떨어져 줘요. 별똥별에서 떨어져주고 지구 표면에까지 떨어진 돌인데 이게 분석을 해서 이게 수성에서 왔는지 달에서 왔는지 화성에서 왔는지를 금방 알아요. 왜냐하면 지구상에서 암석이 생기잖아요. 화성에서 암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기압이라든가 뭐 지질학적인 조건 그런 것에 다 영향을 받아서 암석의 조성 성분들이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딱 과학자들이 보면 이걸 화성, 수성, 달 이걸 금방 알아요. 그런데 이건 이제 태양계 내에서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외계 지적 생명체나 외계 생명체 보면 태양계 바깥에서 와줘야 되는데 센타우루스짜리 알파 시스템에서 올라그래도 1초에 20km 가는 로켓으로 5만 년, 8만 년이 걸리는데 이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또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태양계가 있으면 가운데 태양이 있어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해가지고 명왕성 있는 지역을 카이퍼 벨트 지역이라고 불러요. 해왕성 궤도에서 명왕성 궤도까지인데 거기서 더 멀리 나가면 오르트 구름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태양계를 겉에서 공처럼 둘러싸고 있는 것을 오르트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천문학자가 예측을 했어요. 있을 거라고. 카이퍼 벨트는 우주 탐사선이 가서 있다는 걸 확인했는데 오르트 그룹은 더 멀리 있어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이저 1호가 명왕성 궤도의 한 5배 정도를 날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얘 속도로 오르트 그룹의 완전 끝까지 가려면 3만 년을 더 가야 돼요. 그리고 안쪽 오르트 그룹, 바깥쪽 오르트 그룹이 있거든요. 안쪽 오르트 그룹에 도달하는 데는 몇백 년이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 오르트 그룹에 해성의 시약 또는 해성의 고향이라고 해서 이 얼음 돌덩어리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러다 얘네들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해성이 되고 이런 거거든요. 태양계가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다른 태양계도 바깥에 오르트 그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소행성이 되거나 해성이 되는 그런 돌덩어리 얼음 알갱이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태양계는 우리 은하의 중심을 1초에 250km 속도로 이렇게 공전을 해요. 마치 지구가 태양계를 돌듯이. 근데 돌다 보면 별들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거든요. 가까워지면 이쪽 오르트 그룹하고 저쪽 오르트 그룹 사이에 막 교란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태양계 내에 있는 오르트 그룹에 있던 얼음덩어리, 돌덩어리가 튕겨져 나가고요. 딴 데 있던 게 튕겨져 와요. 그러면 생각해 보실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튕겨져 나온 이것이 또 돌다가 태양계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운석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태양계에 있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애를 발견했어요.
얘를 어떻게 알았냐면 태양계 내에 있는 천체들은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해요. 공전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태양계가 생긴 지 46억 년에서 50억 년 되는데 그 사이에 불규칙하던 게 다 튕겨져 나가고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애만 남아서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umu아무아는 들어오는 각도도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속도도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얘는 들어왔다가 나갈 수 있는 애예요.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더군다나 모양이 길쭉해요. 이렇게 우주선처럼. 이게 자연 상태면 이렇게 약간 감자처럼 찌그러져 있고 이래야 될 건데 굉장히 길쭉한 막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인공 구조물일 가능성을 제기했어요. 이 자체가 우주선이냐? 이 자체가 우주선이라는 증거가 없어요. 거기에 인공 구조물이 얹혀져 있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소행성을 태양계 바깥으로 날려보낸다고 쳐봅시다. 그럼 거기다가 사람이 살지는 못해도 전파 신호를 뭐 100년에 한 번씩 내는 장치를 한다든가 다른 거를 섞어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자연 상태라고 보고 관측하는 것에 덧붙여서 전파 관측을 해봤어요. 인공적인 전파 신호가 있는지. 굉장히 바람을 가지고 봤죠. 혹시 외계인들이 의도적으로 보낸 건 아닐까? 그랬는데 전파 신호를 포착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 1번, 이것은 태양계 바깥에서 왔다는 것은 명확해요. 궤도상. 그 다음에 길쭉하다는 것도 이제는 거의 명확해요. 그 다음에 성분이, 암석 성분이 많을 거라는 건 확실해요. 하지만 얘는 빠르게 왔다 빠르게 나가서 이제는 도망가고 있기 때문에 관측을 더 이상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잠정적으로 그 정도로 결론을 내리고 여전히 세티 과학자들은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어요. 그동안 축적된 자료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조금 더 좋은 툴로 분석해 보려는 거죠. 오늘 외계인과의 조우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요. 우리가 직접 만나기가 되게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인공구조물을 찾는 방법, 전파 신호를 찾는 방법, 이런 방법을 통해서 과학자들은, 천문학자들은, 세티 과학자들은 외계 지적 생명체들이 보냈을지도 모르는 그 흔적을 찾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런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지구에 앉아서 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여행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를 태양계 내에 있는 어떤 행성이나 위성에 딱 데려다 놓고 하늘을 바라보게 해주면 그 행성이나 위성이 어떤 것이라고 바로 맞출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태양계 내에 있는 행성이나 위성들이 자기들만의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여행을 많이 못 다니지만 만약에 우리들에게 태양계 행성과 위성을 여행할 수 있는 여행을 떠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걸 보시고 싶으십니까? 지구랑 비슷한 거? 아니면 지구랑 다른 점? 다른 행성과 위성으로 하나씩 가면서 그곳에서 바라본 하늘은 어떨까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실 달에서 하늘을 쳐다본 사람은 인류 역사상 12명밖에 없습니다. 아폴로 11호가 1969년 7월 20일 날 사람을 싣고 달 표면에 착륙을 했죠. 아폴로 탐사선은 두 개가 묶여져 있어요. 하나는 궤도선이고요. 하나는 착륙선인데 두 개가 이렇게 묶여져서 가서 달 궤도를 몇 바퀴 돕니다. 돌다가 이게 분리가 돼요. 그래서 궤도선은 계속 궤도를 돌고 있고요. 착륙선은 착륙을 합니다. 이렇게 착륙을 해서 활동을 하죠. 근데 한 번에 3명씩 타고 있습니다. 근데 궤도선에 1명이 타고요. 착륙선에 2명이 탑니다. 그러니까 궤도선 탄 사람은 궤도선에만 있다가 오기 때문에 정작 달의 표면에 발자국을 못 남기는 거죠. 그래서 18명 중에 12명만 달에 서서 지구를 바라볼 수 있었죠. 실제로 어떤 기자분이 문 더스트라는 책인데 그분들 인터뷰를 해서 책을 썼어요. 이 기자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뭐냐? 그 당시 생존해 있던 우주 비행사분들이
달에서 지구를 바라볼 때 말할 수 없는 감동과 몰려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그란 지구를 볼 수 있는 거는 달쯤 가야 돼요. 국제우주정거장 있잖아요. 거기 가서도 지구가 동그랗게 다 안 보여요. 지구가 이제 워낙 크기 때문에 조금 멀리 달까지 가는 과정의 중간쯤 가야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동그란 지구를 다 본 사람은 그 18명밖에 없는 거예요. 달에 내려서 보면 12명. 그러면 이제 달에서 지구를 바라볼 때 이야기를 해드리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일단 달에는 대기가 없어요. 공기가 없다는 얘기는 낮에 파란 하늘을 못 본다는 얘기예요. 대기 중에 있는 공기 알갱이들의 산란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지구에는 대기가 있기 때문에 태양빛이 오다가 빛이 퍼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푸른빛이 많이 퍼져서 파랗게 보이고, 밤이 되면 태양빛이 없으니까 산란되는 게 없으니까 그냥 까맣게 보이는 거거든요. 달은 공기가 없다 그랬잖아요. 낮에도 하늘이 까맣고 밤에도 까맣게 보여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낮에도 까맣게 보이면 별도 보이겠네?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태양 근처는 너무 밝아서 안 보이고 태양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은 별이 맨눈으로 보입니다. 대기가 없으니까. 그러면 지구는 어떻게 보일까? 우리가 보는 보름달 있잖아요. 지구가 달에 비해서 4배가 크거든요. 보름달 4개가 있는 크기로 지구가 딱 있는 거예요. 볼만 하겠죠. 그러니까 그거 바라보고 있는 감동이라는 게 얼마나 멋질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더 멋진 것은 지구가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구는 자전을 막 해요. 그리고 달이 정확히 28일에 한 바퀴 지구를 공전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항상 달은 앞면만 지구에서 보인다. 그게 왜 그러냐면 공전 주기와 자전 주기가 똑같다. 얘가 이렇게 돌면서 앞면을 보면서 이렇게 도는 거예요. 한 바퀴 돌면 자전을 한 바퀴 한 것이면서 공전을 한 바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입장에서 보면 항상 달이 앞면만 보이는 거죠. 달에서 어느 한 지점에서 보면 지구는 이렇게 가니까 항상 같은 위치에 하늘에 떠 있어요. 보름달 4개만 한 개.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경험이 될 거예요. 더군다나 지구는 자전을 하잖아요. 같은 위치에 떠 있으면서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그래요. 너무 멋지겠죠? 달에 여행을 가시면 다른 걸 볼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이 포인트를 보셔야 됩니다. 수성은 갈 만한 곳은 못 됩니다. 수성도 대기가 없어요. 대기가 없다는 얘기는 낮에 더워지고 밤에 추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달도 대기가 없기 때문에 태양빛을 받을 때는 낮이잖아요. 그때는 영상 150도, 200도까지 올라가고요. 영하가 되면 금방 식어서 영하 150도, 200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성에서 바라봤을 때도 밤 하늘과 낮 하늘이 똑같겠죠. 근데 태양이 커요. 가까우니까 엄청 크고 뜨겁고 막 이럴 겁니다. 수성에 갔을 때는 이글이글하는 엄청나게 큰 태양을 보는 재미, 이런 재미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타 죽지 않는다면.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재밌게 볼 게 북극성. 북극성 그러면 지구의 자전축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북극성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구 중심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자전축이 똑같으면 그러겠죠. 수성의 자전축이 지구랑 똑같으라고 법이 없잖아요. 수성의 입장에서 자전축의 북극을 연장한 곳에 어떤 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별은 지구의 북극성이 아니죠. 얘는 용자리에 있는 어떤 별이에요. 수성에 가서 수성의 북극성을 찾아보는 재미. 각 행성마다 갈 때마다 이 자전축을 보고서는 북극성들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는 것도 사실은 태양계 여행에서의 어떤 묘미가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금성. 금성은 지구에서 달 다음으로 가깝고 지구랑 크기가 비슷해요. 외계인 천문학자들이 바깥에서 태양계를 보면 태양이 있고 행성들이 막 있잖아요. 그럼 금성과 지구는 크기도 비슷하고 질량도 비슷하고, 금성과 지구는 또 대기도 되게 두껍고 이렇기 때문에 쌍둥이 행성이라고 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금성이 사실은 예전에 굉장히 각광을 받았거든요. 금성이 지구처럼 따뜻한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런 선정까지 했다 그래요. 미국의 플로리다주가 되게 따뜻한 지역이잖아요. 우리 금성으로 놀러 가서 바캉스를 즐겨요. 막 이런 선정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칼세이건이 여기는 엄청 뜨겁다 하는 걸 알아냈는데, 뜨거운 이유가 이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진 대기가 너무 두꺼워요. 일종의 온난화 효과.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금성에 탐사선을 보냈거든요. 내렸어요. 일단 너무 두꺼워서 낮에도 태양이 안 보여요.
우리 구름 막 꽉 낀 날 생각해 보세요. 태양빛 때문에 생기는 주변에 이렇게 번짐이라는 밝은 이런 현상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밤에는 별이 보일까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금성에 가서는 그런 두꺼운 대기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즐기는 뭐 이런 여행이 되겠죠. 근데 최근에 금성 표면에서의 그 약간 생명체의 흔적이 발견됐다 이런 게 나왔어요. 거기에 박테리아나 미생물 같은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커졌거든요. 근데 그 지역이 어디냐면 지구 표면과 기압이 비슷하게 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느냐면 금성의 표면에서 50km 상공에다가 호텔을 만들어서 띄우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살자. 그래서 금성에 가게 되면 아마 거기다가 전진기지를 만들고 정말 이렇게 뜨거운 데 할 수 있는 것 같고 내려갔다 오는 뭐 이런 식의 여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화성이 진짜 제일 재밌는 거예요, 사실은. 화성의 표면에는 물이 흘렀던 흔적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요. 계절에 따라 그것들이 스며 나왔다, 스며 들어갔다 하는 것들이 포착이 되었고 남극과 북극에 빙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빙하가 커졌다 작아졌다 합니다. 그리고 남극의 지하에 액체 상태의 물일 가능성이 큰 호수가 존재할 것이라는 것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어쨌든 그래도 비빌 언덕, 믿는 구석에 제일 가까운 거죠. 그래서 화성에 주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화성은 대기가 있기 때문에 바람도 붑니다. 그래서 화성 폭풍도 불고요. 그다음에 진눈깨비도 내립니다. 땅을 파면 얼음이 발견이 돼요. 나동은 증발하도 높습니다. 화성의 자전축도 이렇게 있겠죠. 거의 지구의 일일과 비슷해요. 하루 길이가. 그러다 보니까 계절의 변화도 있죠. 그래서 화성은 태양으로부터의 거리가 지구보다 더 멀어지기 때문에 추워요. 더. 하지만 곳곳에 적도 지역이라도 여러 곳을 해보면 뭐 영상인 곳도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화성에서 생명체 발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 그런데 정말 더 멋진 것은 메리노 협곡이라는 게 있어요. 그랜드 캐니언처럼 이렇게 파여져 있는 건데요. 이 깊이가 엄청 깊어요. 그다음에 올림푸스 산이라는 게 있는데 태양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에요.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올림푸스 산 등반 이거 되게 좋습니다. 화성은 대기도 옅어요. 이거 대기를 붙잡고 있는 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구에 비해서는 희박해요. 있긴 있지만 그렇다는 이야기는 대기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이 틀리다는 얘기잖아요. 이산화탄소가 엄청 밀집되어 있던 금성에서는 하늘을 볼 수 없었어요. 화성에서는 낮 하늘을 보고 밤하늘을 봅니다. 그러면 낮 하늘은 태양빛이 와요. 여기서 보면 태양이 더 어두워졌겠죠. 이게 겉보기의 크기는 거리에 비례해서 작아집니다. 멀면 멀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태양의 크기에 비해서 반 정도로 작아집니다. 그러면 빛이 오는 양도 적을 거고 우리가 태양을 지구에서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어둡지만 여전히 밝겠죠. 부분 일식 같은 거 많은 부분이 가려졌는데 불구하고 이게 확연하게 우리가 어두워졌다는 느낌을 받지 못해요. 그만큼 태양의 반 이상이 가려져도 약간의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러니까 크기가 반으로 됐다 하더라도 그 태양은 여전히 막강한 위력을 발휘를 하게 됩니다. 화성에서. 그런데 그 빛이 오고 화성의 대기 성분 조건들이 지구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화성에서는 푸른 하늘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지구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해가 질 무렵에 노을이 빨갛게 물들기도 하고 가끔씩 푸른 하늘도 있지만 보랏빛 하늘도 보기도 하고 이렇게 다르잖아요. 빛이 들어오는 이 경로라든가 이런 대기의 두께라든가 이런 것들, 알갱이의 양, 대기상에 오염물질이 올라가서 걔네들 때문에 산란이 돼서 색깔이 약간 둔탁해지기도 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화성에서는 지구 같은 하늘은 아닐 것이라는 걸 상상할 수 있어요. 화성에서는 푸른 노을이 집니다. 바이킹 1호와 2호, 그 이후에 큐리오소티까지 많은 탐사선들이 가서 확인한 바예요. 정말 제가 권하고 싶은 화성에서의 여행은 와인 한잔 할 준비하고 딱 가셔가지고 해가 뜰 때, 해가 질 때, 그러면 노을이 질 거 아니에요? 이문세 씨의 붉은 노을 노래 있잖아요? 그럼 노래 좀 바꿔가지고 푸른 노을 노래 부르면서 와인 한잔 하면서 그렇게 보는 멋이 있을 거예요.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근데 목성, 토성 이런 데를 가면 정작 목성이나 토성에는 착륙을 못해요. 목성, 토성, 해왕성, 천왕성 이런 애들 있잖아요. 지구보다 엄청 커요. 그래서 우리가 거대 기체 천체라고 부릅니다. 또 춥기 때문에 얼음 천체 이렇게 부릅니다. 기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화성이나 이런 데서 내릴 수가 없어요. 내리면 쑥 빠지겠죠. 그래서 거기서 보는 것은 상상할 수밖에 없겠죠. 목성의 위성에서 바라보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목성에는 여러 위성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제일 과학자들이 관심을 갖는 게 유로파라는 목성의 위성입니다. 그래서 이 유로파는 생명체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유로파의 표면에서 물줄기가 막 튕겨져 나오고요. 간헐천 같은 겁니다. 그리고 표면은 얼음덩어리인데 이 속을 파고 들어가면 보면 그 속에 그 녹아있는 액체 상태의 물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심지어는 소금물이라고까지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 양을 다 합치면 지구 표면에 있는 바다를 다 해서 이렇게 둥글둥글 모아놓고 비교해보면 지구에 있는 바다의 양보다 더 많아요, 물량. 그런 거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유로파의 표면은 균열된 얼음입니다.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대기가 없어요. 밤하늘 깜깜하게 보이겠죠. 태양은 이제 목성쯤 가니까 여전히 제일 밝게 빛나지만 어둡겠죠. 대기도 없으니까 어쨌든 깜깜해요. 그리고 작은 태양이 보일 테고 목성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목성이 엄청 크게 보이겠죠. 또 이거 가까이서 보니까 목성이 진짜 하늘을 이렇게 막 가릴 정도로 보일 겁니다. 그리고 목성에는 위성들이 많아요. 그럼 걔네들이 수시로 막 돌 거 아니에요? 그럼 막 정신없겠죠? 그런 위성들이 막 날아다니고 목성에 하니까 정신없는 낮과 밤 하늘이 막 연출이 될 거예요. 토성도 마찬가지로 이 표면에 착륙을 할 수 없습니다. 타이탄이라고 하는 토성의 위성이 있습니다. 커요. 엄청 큰 애예요. 그리고 얘는 대기를 가지고 있어요. 위성 중에서 행성인 수은 갖고 있지 않은 대기를 위성인 타이탄이 갖고 있어요. 이 토성의 타이탄에 착륙을 했다고 생각해보면 거기서 보이는 하늘 어떨까? 근데 이 타이탄은 대기가 있는데 대기를 구성하는 성분의 대부분이 암모니아, 메탄 뭐 이런 애들이 내려서 바라보면 메탄, 암모니아 이런 거로 있어서 약간 노란, 오렌지 색깔 이런 식으로 하늘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뚫고 토성이 보일 텐데 가까우니까 엄청 크게 보일 거? 태가 보이잖아요. 토성에 엄청나게 멋진 광경일 겁니다. 실제로 카시니라고 하는 토성 탐사선이 가서 그 안에 또 작은 탐사선을 가져갔는데요. 하위 헌스라는 탐사선이었어요. 걔는 카시니 탐사선이 토성 주위를 돌면서 토성과 토성의 위성들을 관측을 하고 나서 이 타이탄에 착륙시키기 위해서 고안돼서 가져간 탐사선이에요. 그래서 얘가 실제로 착륙을 하면서 타이탄을 막 찍었어요, 표면을. 그랬더니 우리가 상상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그런 오렌지색 색깔이 났었고 그 다음에 하늘까지는 완전히 못 봤지만 그래서 상상하던 것과 비슷하다 이런 것들을 발견을 했죠. 지금 이제 쭉 태양계 여행을 했던 것을 정리를 하자면 뭐 이런 패키지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보면서 다니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약간 취미에 따라서 아까 그 올림푸스 산이 태양계에서 제일 큰 산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태양계에서 제일 깊은 계곡. 그다음에 뭐 유로파에서 얼음 깨기 뭐 이런 거 해봐도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을 해봐도 되게 재밌을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꿈의 세상이지만 우리가 알아낸 것을 가지고 제가 이만큼 얘기할 수 있는 정도까지 왔고 실제로 탐사선이 가서 그 하늘을 관측한 경우도 생겼잖아요. 저는 가까운 미래에 우리들이 살아있을 때 가볼 수 있는 그런 가시적인 거리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희망을 품고 한번 태양계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원생 때 이야기인데요. 대학원 이제 연구실에서 논문 읽고 뭐 작업하고 있는데 근처에 있는 어떤 초등학교 학생이 찾아왔어요. 제 기억에 아마 5학년 여자아이였던 것 같은데 제가 제일 만만했는지 저한테 다가와서 질문을 던졌어요.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는데 지구가 둥글다는 증거를 알아오래 그랬대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빼고 직접적으로 증거를 알아오라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저도 제가 알고 있고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를 했죠. 뭐 예를 들어서 다들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배를 보면 돛대가 이렇게 보였다가 넘어가는 거 보이니까 이렇게 지구가 둥글다는 둥 뭐 이런 얘기를 막 했어요.
그렇게 말고 자기를 직접 설득시켜버리는 거예요. 뭐 막 얘기를 하고 뭐 종이를 꺼내갖고 막 이렇게 이랬는데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 보면 믿겠다는 건데 자기 눈으로 믿으려면 우주 여행을 해야 되는데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날은 타일러서 돌려보내고 그 다음날 오면 가르쳐주겠다 하고서는 이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 대학원 동료들과 머리를 싸매고 막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뾰족한 수가 없잖아요. 그냥 우린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 왔어요. 왔는데 얘가 친구들 데리고 왔어요. 여러 명. 그래가지고 우리는 또 궁색한 대답을 했겠죠. 납득이 안 되고 설득이 안 돼요. 그래서 뭐 타협을 했어요. 옥상에 올라가서 망원경으로 별 보여주고 짜장면 사주고 그냥 아는 것을 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구가 둥글다. 우린 누구나 다 수긍해. 물론 평평한 지구로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극히 일부의 사람들이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증거가 있고 사진도 있고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여학생이 던졌던 질문처럼 돌아가서 내가 어떻게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지? 어떻게 알아냈지? 하고 생각하면 사실 막막하잖아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사실은 직접 눈으로 보는 거죠. 내 눈으로. 내 눈으로 못 본다면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본 것을 믿는 게 최고잖아요. 그 여학생이 던졌던 질문은 굉장히 궁극적인 질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지구를 떠나면서 지구를 막 바라보는 거죠. 이런 작업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보다 둥근 지구의 모습을 외곽에서 보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됩니다. 아무리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도 지구가 둥글게 보이지 않아요. 지구가 지름이 12,800km고요. 둘레가 4만 km예요. 4만 km. 그러면 4만 km의 공에 공률을 알 수 있으려면 높이로 얼마를 올라가야 이걸 볼 수 있냐? 30km 이상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나마 공률이라고 하는 걸 확인할 정도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 지구에서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인데 10km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부터 둥근 지구를 눈으로 목격하기 시작했냐면 기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근데 그 기구는 대부분 1900년대 초반에 막 레이스를 벌였거든요. 서로 경쟁을. 누가 높이 올라가나 경쟁. 그러다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둥근 지구를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목격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1936년에 미국의 사우스 다코타라고 하는 주에 있는 국립공원에서 기구를 띄우는데 이게 한 37km 정도까지 올라갔다 그래요. 그래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부록으로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눈으로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공률이 보입니다. 그게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것을 직관적으로 직접적으로 관측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구가 반경이 12,800km, 둘레가 4만 km인데 기껏 그 정도 올라가서 보니까 지구의 일부밖에 안 보이잖아요. 지구의 공률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동그란 지구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리고 국제우주정거장이라고 있는데요. 그 이소연 박사님도 갔다 오시고 굉장히 많은 우주인들이 갔다 왔는데 그럼 국제우주정거장 그러면 우리는 엄청 먼 곳에 있다고 생각해요. 지상에서 400km에서 500km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게 12,800km 직경에 400km, 500km가 그냥 붙어 있는 거죠. 400km, 500km 있는 국제우주정거장 가서 그걸 통해서 봐도 한 대륙 정도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면 달까지 가는 여정의 중간 어디쯤 가야 비로소 동그란 지구를 보는 거죠. 이게 이제 경쟁을 하죠. 그래서 더 높이 올라가는 기구들이 있으면서 이제 조금 더 멀리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획기적으로 지구의 공률을 많이 보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이 있었죠. 세계 2차 세계대전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전쟁이죠. 뭐 전쟁이 끝나면 그 전쟁의 의미를 따지잖아요. 세계 1차 세계대전은 우리도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싸울 수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고, 세계 1차 세계대전 영화 같은 거 보시면 군인들 쓰는 모자나 군복이나 이게 다 어설프고 균일화된 것이 없어요. 2차 세계대전은 진영별로 탁탁탁 기능적으로 굉장히 체계화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특히 위력을 발사한 것들이 비행기입니다. 레이더 통해서 이렇게 막 추적하기도 하고 비행기 날아가는 폭격전 일어나고 미사일 쏴가지고 폭격시키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했던 시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로켓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이걸 이제 평화적인 목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독일은 이제 패전국이니까 로켓 개발하던 과학자들이나 엔지니어들이 소련과 미국으로 다 탈출을 합니다. 그래서 소련과 미국이 경쟁을 벌이는데 독일에서는 실험을 했죠. 로켓 실험을. 아마 아실 겁니다. V2 로켓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탄도미사일 이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높이 올라가면서 사진을 찍는데 이거 되게 무식한 방법이에요. 무인 로켓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그럼 로켓을 쏩니다. 쏘다가 올라가서 사진을 막 찍어요. 필름 카메라죠. 막 찍어요. 찍은 다음에 자유롭게 떨어집니다. 지금처럼 연료통을 재활용해서 돌아오고 이런 거 없어요. 기술. 올라갔다 찍고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박살나겠죠. 그럼 막 수거해가지고 현상하고 인화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1940년대의 이야기인데 이 V2 로켓으로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100km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100km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주인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주에 갔다 왔다는 건데 도대체 어디까지를 우주라고 할 거냐? 달에 갔다 오면 우주에 갔다 왔다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근데 그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구 바깥이라는 개념을 지구 표면이라고 부르잖아요. 표면 바깥에 있으면 지구 바깥이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는 다 지구 바깥에 있으니까 외계에 있는 거죠. 그러면 대기가 있는 곳까지. 근데 대기도 성층권, 무슨 층 되게 많잖아요. 어디까지 할 것인가? 그럼 어떤 사람은 근본적으로 중력의 영향을 따지자고 해요. 달까지 지구의 중력 영향이 미치잖아요. 달도 지구다 이렇게 어깃장을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기가 좀 희박해지고 이러는 곳까지를 임의로 거기를 지나면 우주 공간이라고 쳐주자고 합의를 한 거죠. 그게 대략 100km입니다. 100km를 넘어갔다 오면 우주인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돌아가신 분들 다 합쳐서 한 550명쯤의 우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km를 통과했다는 거는 드디어 우주 공간으로 우리가 날아갔다. 그래서 이 V2 로켓이 올라갔습니다. 100km 올라가는 게 더 많죠. 찍었는데 둥그런 지구에 피자 딱 잘라놓은 한 조각 있잖아요. 그런 정도로 봤어요. 근데 이 V2 로켓을 여러 번 쏘면서 여기 찍고 저기 찍고 해서 모자이크를 해서 진짜 이제 둥그렇게 보이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V2 로켓으로 성공했어요. 이제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죠. 그런데 동그란 지구는 아직 못 봤잖아요. 동그란 지구를 처음으로 본 것이 달 탐사 경쟁에서 나타납니다. 달 탐사 경쟁은 미국은 아폴로 계획, 소련은 루나 계획. 이 두 개가 경쟁을 하는데 항상 루나 계획을 하는 소련이 조금씩 앞섰어요. 근데 루나 오비터 1호가 1966년에 지구의 모습을 찍었어요. 그런데 보름달처럼 된 지구가 아니고요. 반달처럼 생긴 지구. 그래도 온전한 지구지만 동그란 건 아닌 것을 찍었고요. 그 다음에 칼라 사진으로 지구를 처음 찍은 거는 1968년에 아폴로 8호예요. 얘도 반달 정도예요. 이때까지도 여전히 동그란 지구를 못 봤어요. 아폴로 11호가 갔잖아요. 그 사람들도 반달처럼 생긴 지구를 보고 왔어요. 그럼 동그란 지구를 언제 봤느냐? 1972년 12월 달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태우고 달러 갔던 아폴로 17호가 드디어 동그란 지구의 모습을 사진을 칼라 사진 찍어 보냈어요. 그래서 지구의 별명이 생깁니다. 블루 마블, 푸른 구슬, 푸른 보석. 그래서 그 이후로 지구의 애칭이 블루 마블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더 멀리 가게 됩니다. 화성 탐사선인 메리너 10호가 한 260만 킬로미터, 달까지의 거리가 38만 킬로미터거든요. 한 7, 8배 더 먼 거리에 가서 지구와 달 사진을 찍어 보내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먼 곳에서 지구를 이렇게 보기 시작했고요. 갈릴레오라고 하는 목성 탐사선이 있었는데 얘는 620만 킬로미터. 그러니까 38만 킬로미터에 거의 20배가 가까이 되는 먼 거리에서도 지구와 달의 모습을 찍어오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먼 곳에서 지구를 찍어보려는 경쟁이랄까? 이런 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주노라고 하는 목성 탐사선인데요. 거의 1000만 킬로미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자세한 사진들을 찍어오는 것들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화성으로부터는 지구 사진이 많이 찍혀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르스 서베이어라는 게 2003년에 보낸 게 있는데 이게 한 1억 4천만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이제 먼 곳에 찍은 거죠. 그렇게 찍어서 보내주고 그 다음에 화성 표면에서 활동하는 탐사선들이 있어요. 화성의 하늘도 찍어보내고 해가 뜰 때, 질 때 노을도 찍어보내고 이런 것들을 막 찍어보내고 화성에서 일어나는 일식도 찍어보냈어요. 그래서 화성으로부터 오는 탐사선으로부터 오는 사진은 당분간도 계속 올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런 사진을 보내준 스피릿, 오포튜니티 얘네들은 활동을 멈췄지만 마르스 글로벌 서베이어호라든가 이런 몇 대가 인공위성처럼 돌고 있고요. 고정되어 있는 화성 탐사선이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리고 마르스 2020이라고 하는 미국 화성 탐사선이 착륙을 합니다. 이어서 중국의 탐사선, 아랍에미레이트 탐사선 이렇게 세 대가 화성에 내릴 거예요. 걔네들이 또 돌아다니고 사진 찍고 해서 더 풍성한 사진을 우리에게만 보내줄 겁니다. 지구에서 화성을 관측하는 것만큼 화성에서 지구를 관측하는 것도 어쩌면 더 많은 관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성에서 바라보는 지구는 우리가 화성 바라보는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빨간색으로 보이고 점으로 보이거든요. 망원경을 보면 이제 좀 보입니다. 그런데 화성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어떻게 보일까? 화성보다 지구가 2배 크거든요. 그럼 2배 크게 보일 거예요, 겉보기가. 근데 워낙 멀어서 눈으로는 그냥 밝게 보이고 약간 푸른빛을 내면서 밝게 보이겠죠? 그러면서 항상 화성에서는 지구를 바라볼 때 금성, 수성이나 마찬가지로 안쪽 행성이기 때문에 해질 무렵 해 뜬 직후에만 보일 거고 어떤 때 이 세 개가 나란히 보이는 때도 있을 거예요. 되게 멋있을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거고 점으로 보입니다. 망원경을 갖고 보면 우리가 화성을 보듯이 조금씩 크게 보이겠죠. 네, 그렇게 보이는 것이 그 모습이고요. 이제 조금 더 멀리 나가 볼게요.
카시니라고 하는 탐사선이 갔는데요. 이 카시니 탐사선은 목성 토성의 위성과 토성 자체를 관측을 많이 해서 여러 개를 정보를 우리에게 줬던 곳이기도 하고, 이 카시니 탐사선이 토성 주위를 돌면서 지구 사진을 찍은 사진이 있는데요. 굉장히 멋져요. 토성의 고리를 토성 근처에 가서 보니까 지구상에서 볼 때는 몇 개로 이렇게 보이는데 수없이 많은 해들이 질서정연하게 보이는 것이 카시니호가 찍은 사진에 보면 보이고, 심지어는 그 사이로 위성들이 흘러가거든요. 이게 지나가면 그거의 중력에 의해서 어레말게 이루어져 있는 태들이 출렁출렁거립니다. 그런 곳에서 이 태들 사이로 지구의 모습을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확대해 보면 그 옆에 간신히 작게 붙어 있는 달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그런 모든 사진 중에 토성태 사이로 보이는 지구의 사진, 확대해서 보면 작은 점처럼 붙어있는 달까지도 보이는 이 사진, 저 사진은 정말 멋진 사진인 것 같고요. 카시니 탐사선은 과학적인 탐사를 하는 탐사 위성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진은 과학 탐사 위성이 찍었지만 인류가 만들어내는 가장 위대한 예술 작품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 사진은 감히 인류 역사상 사람들로 하여금 가장 큰 감동을 준 더 위대한 예술 작품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보이저 1호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보이저 1호와 2호가 있는데요. 이 보이저 1호와 2호는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태양계 외곽에 있는 행성들, 또 그들의 위성들을 근접 촬영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탐사선이었어요. 그러니까 1977년 8월 말에 보이저 2호가 먼저 발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9월 달에 보이저 1호가 발사가 됩니다. 좀 이상하시죠? 1호가 먼저 발사가 된 이유가 되는 건데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1호와 2호에 각각의 궤도가 있고 이것들이 탐사를 하는 순서가 있고 이래서 그런 걸 고려해서 1호, 2호를 만드는데 출발을 먼저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먼저 해가고 나중에 앞지릅니다. 그래서 보이저 1호가 1977년에 발사가 되어서요. 1979년 무렵이 되면 목성 근처를 지납니다. 목성을 관측을 하고 위성들을 관측을 합니다. 그리고는 얘는 태양계 바깥을 향해서 계속 항해를 합니다. 근데 이 태양계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가운데 태양이 있어요. 태양이 있으면 주변에 수성, 금성, 토성, 목성, 천왕, 해왕성이 거의 같은 원반에서 돕니다. 이렇게 납작하게 이렇게 돌고, 명왕성이 조금 삐딱하게 돌았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행성이나 위성들은 이렇게 돌고, 탐사선들도 태양계의 면을, 원반 면을 통해서 가겠죠. 관측을 하고 옆을 지나가야 돼. 그런데 보이저호는 목성을 관측한 다음에 약간 이렇게 뜨게 됩니다. 1990년쯤이 되었을 때 해왕성 궤도에 위치를 하는데 이렇게 면에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떴어요. 마치 사다리 같은 걸 놓고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보는, 약간 2층에서 밑에 사람들 모아놓고 사진 찍는 이런 뷰가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칼 세이건이 태양계 사진을 찍자고 제안을 합니다. 더 멀리 가면 지구가 너무 어두워서 보이저호의 카메라로 지구가 안 담겨요. 더 멀리 가기 전에 카메라를 태양계 안쪽으로 돌려서 태양계 가족 사진을 찍자고 제안을 합니다. 극심한 반대에 부딪힙니다. 과학자들이 반대해요. 엔지니어 반대해요. 왜 그러냐면 태양을 찍는 거랑 별을 찍는 기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별은 찍는 기기를 태양에 갖다 하면 이게 터져버립니다. 금방 고장나버려요. 태양이 비록 멀지만 그래도 압도적으로 밝은 천체잖아요. 그래서 이 기기가 고장날까 봐. 그래서 칼 세이건이 그런 것이 고장나지 않게 다 계산해가고 설득을 합니다. 드디어 1990년 2월 14일 날 발렌타인데이 때 이 카메라를 안쪽으로 돌려서 태양계 가족 사진 찍습니다. 수성은 태양에 너무 가까워서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묻혀버렸고, 화성은 이미 지구보다 멀잖아요. 어두워서 안 찍힙니다. 해왕성과 천왕성은 찍히긴 찍힌데 이렇게 흐르면서 찍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계 가족 사진을 드디어 완성을 합니다. 그때 찍힌 지구의 모습이 있어요. 1990년 2월 14일 날 보이저 1호가 찍은 사진인데요. 그 사진에 한 픽셀도 안 되는 점이 찍힙니다. 지구가. 이 사진의 이름이 창백한 푸른 점, 영어로 페일 블루 도트. 인류 역사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먼 곳에서 찍은 지구 사진입니다. 블루 마블 해서 지구의 별명이 페일 블루 도트로 바뀝니다. 페일 블루라는 색깔이 약간 푸른 계열의 색깔인데 지구가 이제 푸른 색깔을 내니까, 근데 페일이 또 얼룩졌다는 뜻도 있거든요. 저 때 무슨 색깔이 나타나겠어요? 한 점밖에 안 돼, 픽셀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얼룩이라고 해도 그렇잖아요.
창백한 푸른 점. 그래서 창백한 그럼 약간 또 의인화된 느낌 있잖아요. 천문학자들이 이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우리말 번역을. 근데 물리학자들은 되게 또 물리학자들이 좀 몸이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창백한 푸름에 창백한이라는 거를 보다는 얼룩진 이런 거를 좋아해요. 번역판에. 그래서 제가 칼 세이건의 아내인 앤드류안이랑 인터뷰하고 할 때 이 이야기를 갖고 와서 페일 블루 돛이라고 지었는데 페일 블루라고 하는 색깔도 있고 얼룩이라는 의미도 해서 이렇게 약간 한국에서 이런 논쟁이 있다 했더니 그분도 역시 이런 감성 없는 물리학자들 저거를 보면 무심하기 짝이 없는 작은 점이잖아요. 그런데 저 점 속에는 77억 인구가 다 있었고 그렇게 생각하면 저 페일 블루 돛,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게 그냥 이름을 얘기 안 해도 저것만 바라보고 있을 때 느끼는 감정들 있잖아요. 저걸 보고 있으면 되게 연약하다고 느끼고 정말 우리는 하찮은 존재구나, 미약한 존재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막 경외감, 경이로움 이런 게 같이 오고 허무함, 허망함 여러 가지가 솟구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제목의 노래를 발표하신 가수분이 계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얘기를 할 때는 사람마다 느끼고 그냥 저걸 쳐다보고만 있어도 느끼고 저것을 찍게끔 된 인류의 문명에 대한 생각도 할 수 있고 보이지오는 또 무심히 따라가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해주니까 사실 예술 작품이라는 게 그 작품 자체의 어떤 테크니컬한 기술적인 면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공유하게 하고 공감하게 하는 거 이런 능력으로 따지자면 정말 멋진 비싼 저 64억 km를 날아가서 그렇게 과학자들이 반대하는 거 무릅쓰고 찍어보낸 그 작은 하나의 점.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가장 지적이고 가장 감성적인 감수성을 일으키는 우리를 성찰하게 만들 점인 것 같아요. 1990년에 쐈다 그랬잖아요. 2020년이 되면 3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디지털 리마스터링. 원래 데이터를 현대적인 이미지 프로세싱 기법으로 처리를 다시 했어요. 예전에 찍었던 사진을 그대로 쓰고 있었는데 거긴 노이즈도 많고 잡음도 많고 푸른색으로 보이지만 주변이 얼룩덜룩하고 이러잖아요. 디지털 처리를 해가지고 깔끔하게 노이즈를 죽이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정말 더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게 확 와닿습니다. 예전 게 되게 정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얼룩덜룩하고 정감이 있는데 이 이미지 프로세싱에서 낸 걸 보면 정말로 고독하고 외롭고 떠있고 작고 하찮고 그러면서 경이로움을 느끼는 그야말로 페일 블루도 창백한 푸른 점을 볼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천문학 박사 이명현입니다. 여러분들 도서관 자주 가시나요? 그동안 팬데믹 시대가 되어서 도서관도 문을 닫고 해서 못 가시는 분들 많았을 텐데요. 도서관 그러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도서관이라고 하면 굉장히 여러 추억들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에 작은 도서관이 있었는데 그 도서관에 들어갈 때마다 마음속으로 결심했던 게 내가 졸업할 때까지 이 도서관의 책을 모두 다 읽고 졸업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쪽 끝에서부터 다른 쪽 끝까지를 읽기 시작했던 적이 있다가 어느 순간인가 포기를 했어요. 세상에 책은 너무 많고 저도 나름대로 어릴 때 제 삶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일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분의 이 책도 도서관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쓴 코스모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코스모스라는 책은 밀도가 굉장히 높은 책이에요. 제가 코스모스에 대한 강연을 여러 차례 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이 코스모스라는 책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까 할 때 선택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천문학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 뭐 다른 선택지도 있는데 오늘은 이 도서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코스모스 책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어릴 때 도서관에 대한 추억을 조금 꺼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코스모스 책 속에 있는 어린 칼 세이건의 추억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하려고 꺼내봤습니다. 칼 세이건이 어린 시절에 매혹되고 몰입되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국 뉴욕에서 칼 세이건이 한 5살 정도 되었을 때 아빠의 목마를 타고 그 엑스포 현장을 가서 미래관을 보면서 과학자의 꿈을 키웠던 그런 에피소드가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어린 칼 세이건을 매혹시켰던 그 엑스포가 있고요. 또 다른 지점에서는 실제로 그의 삶을 굉장히 깊이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건이 있는데요. 이 브루클린이라는 지역에 어린 칼 세이건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어린 칼 세이건이 갔던 곳이 바로 브루클린 공공도서관이에요. 이 어린 칼 세이건이 도서관에 간 이유는 뭘까요? 자기가 궁금해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갔을 텐데 칼 세이건이 가서 사서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천문학에 관심이 있었던 꼬마애였기 때문에 별에 관련된 책을 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그 사서가 알았다 그러면서 책을 이만큼 갖고 왔는데 전부 연예인 책이었대요. 헐리우드 스타들. 그런 책들만 갖고 와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했답니다. 자기가 그런 게 아니라 하늘에 떠 있는 저런 천체들에 대한 책. 그랬더니 이제 사서가 알아듣고 기특하다 그러면서 천문학 책을 가져왔다고 하죠. 그 후로 칼 세이건에게는 브루클린에 있는 도서관이 지적 호기심을 해소하는 것이기도 하고 탐색할 수 있는 아주 새로운 여행지이자 보고가 되었죠. 그래서 저는 그 코스모스 책에 나오는 바로 이 장면, 칼 세이건이 브루클린 도서관에 가서 책이라고 하는 알카이브 되어 있는 것을 만나게 된 그 순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칼 세이건으로 거듭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좋은 만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코스모스 책에는 도서관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라고 하는 곳에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을 모아서 놓자, 이런 취지를 가지고 설립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했냐면 상인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상인들한테 미리 부탁을 한답니다.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곳에 있는 책을 구해달라. 그분들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가져오게 하고 그렇게 모은 것들을 분류하고 연구를 하고 또 새로운 것을 창작해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몰려 있었답니다. 그래서 칼 세이건이 이 코스모스라는 책에서 두 번째로 끄집어내는 도서관에 대한 화두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그때 그 모습으로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복원한 건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속에 있는 책들이 다 끄집어내어져서 불타버리고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관장을 하던 사람들은 죽음을 당하고 이런 식의 문제들이 생깁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
단지 지식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나간다는 것, 또 사람들 사이에서 그 지식이 다시 확대 재생산해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언뜻 생각하면 우리 인류 전체가 문화를 건설하고 문명 건설하는데 너무나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정보라는 것을 누가 독점하느냐,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의 양상이 달라지는 것이죠. 권력을 자기에게 집중시키고 자기가 원하는 세상으로 모든 것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정보는 통제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독점되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되었을 수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지식의 보급의 허브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못마땅한 정치 세력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칼이 주어졌을 때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무참하게 베어지고 파괴되어 버립니다. 칼 세이건은 이 지점에서 너무나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그런 도서관을 한 시절 건설을 했고 향유했었다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칼 세이건은 역설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끔씩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도대체 내가 진짜 21세기를 살아가는 게 맞아? 하고 좌절하고 스스로 뒷걸음질 치고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역사에서의 등락은 있었지만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이라고 하는 멋진 증거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신감이 없어졌을 때 우리는 해냈던 호모 사피엔스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대한 감정은 양가적이지만 칼 세이건은 그래도 희망의 방점을 찍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앞에 어린 시절의 도서관에 대한 꿈, 그리고 어쩌면 그가 꿈꿨던 것이 이미 실현되었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라고 하는 화두를 칼 세이건에 던지는데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The Strange Case of the Missing Hero라고 하는 홀비라는 사람의 SF 작품인데요. 이 작품 속에서 은하대백과사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처음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은하대백과사전은 뭐냐면요, 은하니까 우주에 있는 백과사전 이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지구상에 있는 도서관은 지구인들의 어떤 지혜와 지식의 총체의 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주 속에 있는 작은 행성인 지구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는 수많은 별들이 있고 그 수많은 별들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들이 있고 거기에는 아마도 우리같이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문명을 건설하고 문화를 향유하는 그런 지적 생명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 그들이 우리보다 많이 발전했다면 도서관을 건설을 자기네 행성에 한 것을 넘어서서 우주 도서관을 건설했을 것이 있고요. 그런 도서관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다른 외계인들이 와서 그들의 지혜를 나눠 갖기를 바라는 그런 아카이브가 있을 것이라고 상상해 볼 수 있고요. 그런 상상의 출발점에 이런 SF 작품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분만 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시는 은하계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의 가이드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이 대작이죠. 이런 소설에도 은하대백과사전이 굉장히 비중 있게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나오던 것들을 칼 세이건이 코스모스란 책의 12번째 챕터에 은하대백과사전을 배치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우리가 집단 지성을 만들었고 그것을 위해서 문명과 문화를 건설했고 그걸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칼 세이건은 모험을 떠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험은 우주 여행인데요, 우주 속에 우리만 있지 않을 거라고 하는 희망, 바람,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래서 이 우주 어딘가에 있을 외계인들을 찾아가 보자. 아마도 우리보다 앞선 외계인들은 외계인 후손들이죠. 후손들을 위해서 아카이브를 해놨을 것이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지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그것을 지구에 적용함으로써 이 지구를 더 풍성하고 살기 좋은 행성을 만들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주여행이 단지 즐거움을 위해서나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전 인류적인 큰 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은하대백과 사전이라고 하는 것을 1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코스모스에서 한 장을 온전히 그 은하대백과 사전에 할애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은하대백과 사전은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을 것이라고 상상을 해서 만들기도 하고요. 이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들어가 있겠죠. 그런데 다른 챕터들은 전부 다 과학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칼 세이건이 여러분들에게 천문학과 별과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12번째 챕터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SF 같아요. 이게 또 코스모스라고 하는 책을 비롯한 칼 세이건이 책을 쓰거나 강의하는 방식인데요. 엄밀한 과학적인 상상력을 바탕으로 조금 더 미래 세계를 가는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예측을 하고 예언을 하고 사람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책에서 균형이 깨어졌다고 되게 싫어하시는 분도 있어요. 약간 호불호가 좀 나뉠 수 있는 챕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모스 책의 백미 중에 백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아직 은하대백과 사전을 찾아 나갈 만큼 성숙된 문명이 아니에요. 이제 막 로켓을 쏴서 사람을 싣고 달에 가본 정도고요. 명왕성 근처의 궤도를 넘어가는 탐사선을 쏴본 정도고요. 뭐 그 정도입니다. 칼 세이건은 이 지점에서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파이오니어호인데요. 파이오니어 10호와 11호가 1972년과 73년에 지구에서 발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태양계 밖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요. 파이오니어호의 미션은 뭐냐면 태양계 외곽에 있는 천체들을 관측하는 거예요. 목성, 토성 이런 천체들을. 그런데 이 파이오니어호에 동판을 하나 만들어 달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가 보이는데, 이게 뭐냐면 외계인을 향해서 보내는 지구를 이야기하는 일종의 가이드북. 여기 보시면 남녀의 모습이 있고요. 우리는 사람인데 저렇게 생겼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 남녀의 모습 뒤에 보이는 것이 파이오니어호 우주 탐사선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맨 위에 보이는 게 약간 안경처럼 보이잖아요. 수소를 나타냅니다. 수소는 전 우주에서 제일 많은 원소입니다. 우리가 우주에서 수소가 제일 많다는 걸 알고 있다고 하는 우리의 지적인 정도를 표현하는 것이고요. 맨 밑에 와서 보시면 동그란 태양이 있고 거기서 수성, 금성, 지구가 있고 화살표를 해서 어떤 탐사선을 보내잖아요. 태양이라고 하는 별에서 3번째 행성에서 탐사선을 보냈다,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그 탐사선에 붙여서 보냈습니다. 이게 일종의 은하대백과 사전으로 나아가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어떤 노력을 해보자 하는 의미를 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찾아 나가는 여정도 있지만 그렇게 동참해야 될 우주적인 어떤 의무가 있다고 칼 세이건 코스모스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게 태양이라는 별에서 왔는지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 지금 방사선처럼 나아가고 있는 거 있잖아요. 저게 바로 우주의 지도입니다. 가운데가 우리의 위치고요. 쭉쭉쭉 방향으로 나가 있는 것들은 어떤 천체까지의 상대적인 거리와 위치를 나타냅니다. 저 상대적인 위치와 거리를 나타내는 천체의 이름이 펄사라는 천체인데요. 태양보다 조금 더 무거운 별들이 일생을 다 살고 죽으면
펄사라는 별입니다. 중성자 별인데요. 그 중성자 별 중에 회전을 빨리 하는 별이 펄사입니다. 1초마다 빛이 깜빡깜빡해요. 마치 등대처럼. 지구에서 볼 때 저렇다는 얘기죠. 굉장히 신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방향과 위치를 나타냈어요. 그런데 외계인이 저걸 받아왔어요. 그럼 외계인들은 이제 똑똑할 테니까, 우리가 발전이 됐다고 치면 그들이 자기네 하늘에서 저렇게 안 보이겠죠. 지구에서 저렇게 보이니까, 그렇다면 저렇게 보이는 하늘의 위치로 좌표 변환을 하면 저게 바로 태양이란 별이구나 하는 걸 알아차리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동판이 외계인에게 보내는 신호이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은하 대백과 사전에 우리가 들어가고 싶어요라고 하는 우리들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런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1974년 11월 달에 아레시보 전파 망원경에서 발사한 지구를 대표하는 비슷한 식의 메시지입니다. 아레시보 메시지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를 다 이진법으로 바꿔서 보내는데, 여기 그냥 언뜻 직관적으로 보실 때 빨갛게 보이는 게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DNA 이중 나선 모양 이렇게 걸쳐져 있죠. 그리고 맨 밑에 보라색으로 보이는 게 그 아레시보 망원경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보이저호인데요. 여기도 보시면 아까 거랑 겹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밑에 안경처럼 보이는 수소,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펄사들의 지구에서 보는 상대적인 위치, 이런 걸 넣습니다. 이것을 보이저호가 쌓았다 그래서 보이저 골든 레코드라고 하는데요. 보이저 골든 레코드를 보시면 1977년 당시에 소위 말하는 엘리트 지식인들이 지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오히려 반추해서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어니어호에서 보낼 때는 한 장에 보냈잖아요. 이 보이저호에서 보낼 때는 LP판 3장에다가 지구의 소리, 안녕하세요. Witajcie, istoty zza światów. 지구를 대표하는 그림, 지구를 대표하는 음악, 이런 것들 다 담아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칼 세이건이 이 프로젝트의 총책임 담당자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구의 모습을 담아서 우주로 보내는 노력을 계속하자고 하는 것이 칼 세이건의 주장이었고, 아까 파이어니어 프로젝트라든가 이 아레시보 프로젝트를 칼 세이건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코스모스라는 책에 들어있는 도서관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은하 대백과 사전까지 한번 나가봤는데요. 저는 이 코스모스라는 책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입체적인 것이 있지만 한마디로 뭐냐고 얘기했을 때 코스모스는 도서관이다.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도서관이라고 하는 형태는 진짜 물질적인 종이책이 꽂혀 있는 것이 도서관이었을 수도 있고요. 지금 21세기 현재 시점으로 보면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알카이빙 되어 있는 어느 것을 우리가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것의 확장판으로 우주의 지혜가 담겨 있는 정보들의 아카이브, 그러니까 은하 대백과 사전이라고 부를 수가 있고요. 우리는 이제 겨우 그런 것들을 상상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그런 상상의 발판에 도서관이 있다. 그래서 코스모스는 도서관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천문학 박사 이명현입니다. 코스모스란 책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요. 이 코스모스란 책을 어떻게 읽으셨나요? 저는 코스모스 책을 고등학교 때 처음 읽었는데요. 제 눈에는 온통 이 코스모스가 천문학적 연구 결과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화보집으로 봤습니다. 나중에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랬던 이유가, 제가 이제 과학 청년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1979년 무렵이 되면 보이저 1호가 목성 근처를 지나가면서 사진을 막 찍어요. 목성과 목성의 위선을 사진을 찍는데 그걸 지구로 전송을 해옵니다. 그리고 1980년에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지고 1980년에 역시 코스모스라는 책이 출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스모스라는 책에 화보로 실려 있는 것 중에 1979년에 보이저 1호가 목성 근처를 가서 찍은 따끈따끈한 목성과 목성의 위성의 사진이 실려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냥 검색만 하면 몇 시간 전에 찍은 사진들이 막 올라오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한 영광이고 기회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책이 닳도록 그 화보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나중에 강의도 하고 코스모스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코스모스 책을 다시 읽었는데요. 이거는 제가 그때 봤던 그 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코스모스 책에는 너무나 많고 너무나 다양한 이야기들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조금 나이가 들고 사람과의 관계가 더 많아지고 이렇게 보면서 코스모스를 보는 또 한 가지 관점이 생겼는데요. 바로 휴머니즘입니다. 이 휴머니즘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고 공감을 얻어내고 싶은데 그러기에 아주 단적으로 좋은 문구가 이 책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코스모스 책 속에 들어있는 헌사인데요. 앤드류안에게, 앤드류안은 코스모스 책을 같이 기획했던 기획자이기도 하고 칼 세이건의 파트너이기도 하고 그의 부인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상호작용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소울메이트였다는 얘기를 하고 그 정도가 되면 헌정할 만한 것이죠. 아까 그 헌정을 했던 것의 한국 번역본인데요. 앤드류안에게 광막함과 시간의 영겁에서 행성 하나와 찰나의 순간을 앤과 공유할 수 있었음은 나에게는 하나의 기쁨이었다. 뭔가 멋지죠. 서사적이고 마치 저는 이거 볼 때 세익스피어의 희곡을 낭독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는 옛날 번역본이 더 정감 있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앤드류안에게 광대한 우주 그리고 무한한 시간, 이 속에서 같은 행성, 같은 시대를 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면서, 조금 더 좀 직관적이지 않습니까? 좀 따뜻하고. 그래서 앤드류안에게 보내는 칼 세이건의 헌사, 바로 이 지점에서 책이 가지고 있는 휴머니즘적인 요소를 극대화시켜서 압축시켜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코스모스 책을 보시면요, 이게 뭐지?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저는 칼 세이건식의 스토리텔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의 모든 챕터에서 이런 식으로 됩니다. 처음에 제목을 쓴 다음에 그 제목 밑에 성경이라든가 예전에 있었던 어떤 문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데 문헌들에서 어떤 구절을 따서 거기다 놓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읽으면서 좀 어리둥절하죠. 이게 뭐지? 그런데 그 밑에 출처를 딱 가리고 보면 이게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을 정도의 현재성과 동시성을 가지고 있는 문구들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사고하는 방식은 엇비슷하다. 그런 문명이나 문화적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본문에 들어가서 칼 세이건은 항상 옛날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옛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익숙함과 공감을 끄집어내고 그것을 지구로 끌고 와서, 근데 그게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를 가져? 또 그게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지? 이런 이야기들을 끄집어냅니다. 이게 바로 칼 세이건식 스토리텔링 방식이고요. 거의 모든 챕터에 일관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옛날 이야기를 하다가 금성으로 가서 과학적인 이야기를 막 한 다음에, 금성은 표면 온도가 450도 정도 되거든요.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걸 처음 알아낸 사람도 칼 세이건인데요. 그러면서 그냥 그거는 자연적인 특성이잖아요. 그걸 갖고 오면서 우리 봐라, 기후위기, 지금 지구 온난화 이거 우리 먹지 못하면 금성처럼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를 잘 보존해서 금성처럼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금성 이야기를 또 끄집어내서 결론 짓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자는 것은 옛날 이야기만 하자는 것도 아니고 우주에 있는 것을 경이롭게만 보자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삶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것을 일깨워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는 게 코스모스 책입니다. 알고 보니 지구는 참으로 작고 참으로 연약한 세계이다. 지구는 좀 더 소중히 다루어져야 할 존재인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주는 넓고 광활하고 시간적으로 무한하고 유구하고 그런 곳에서 이 지구라고 하는 작은 점,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작고 하찮고 이런 존재로 생각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칼 세이건은 이 책을 통해서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유한한 공간과 시간, 그런 거 받아들이자는 거죠. 그걸 받아들였을 때 연민이 생깁니다. 이 작은 곳에서 지금 이 순간 살아가는 당신과 나,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가 있고요. 연대할 수가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민을 느끼고, 그러면 결국은 그 연민을 느낀다는 것이 따뜻함이 생기고 휴머니즘이 생기는 거잖아요. 하찮은 존재지만 코스모스를 인식해요. 그 속에서의 인간의 지구에 자리매김을 했어요. 더군다나 우리는 코스모스를 변화시켜 나간다는 얘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그것에 대한 것을 귀하게 여기고 우주 탐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우리가 다가가려고 하는 노력들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로하고 우리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는 우주 한 구석에 박힌 미물이었으나 이제 스스로를 인식할 줄 아는 존재로 이만큼 성장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기원을 더듬을 줄 알게 됐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전체에서 너무 미물인데 그런 미물이 우주를 전체적으로 막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뭐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 이런 거 생각하고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고 외계 지적 생명체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은 기술적 사춘기라고 표현되는 것으로 이제 막 우주 탐사를 시작하는 존재이고, 또 한편으로 칼 세이건이 자주 사용했던 단어인데요. 천의 고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우리의 기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600만 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면 호모사피엔스의 조상이 올라가고 있고, 이쪽에서는 침팬지의 조상이 올라가서 침팬지와 호모사피엔스의 공동조상인 어느 것을 만나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기원을 따져 올라가서 한 38억 년 전쯤에 되면 지구 전체의 공동자상인 루카라고 하는 걸 만나게 된다는 것까지 우리의 기원을 더듬어 올라갔지만, 또 그 기원이 나타나기 위해서의 기원의 기원을 파헤치고 있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이렇게 긴 세월에서 이런 미물인데 우리는 뇌를 발전시켜서 우주 전체에 대해 생각하고 우리 자신의 기원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것을 잔인하지만 용기 있게 받아들이고 자각하자 하는 것, 그렇더라 하더라도 우리는 이만큼 중요하고 아끼고 우리를 사랑해야 될 만큼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 같이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이런 게 칼 세이건식의 인간을 바라보는 인식이죠. 별에서 만들어진 물질이 별에 대해 숙고할 줄 알게 되었다. 우리를 이루고 있는 원소들이 있는데요. 산소, 질소, 탄소, 황인, 수소, 이런 게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제일 중요한 원소들이거든요. 얘네 다 어디서 왔냐면요, 별이 진화를 하면서 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별에서 만들어진 물질들이 우리 몸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우리를 스타더스트, 별 먼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별 먼지가 별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생각해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10억에 10억 배에 또 10억 배, 그리고 거기에 10배나 되는 수의 원자들이 결합한 하나의 유기체가, 그게 우리들이죠. 원자 자체의 진화를 꿰뚫어 생각할 줄 알게 되었다. 우주의 한 구석에서 의식의 탄생이 있기까지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갈 줄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지금 침팬지나 또는 개미나 이들도 굉장히 소중한 생명체지만 그들이 우주 전체에 대해서 포괄하고 그 속에서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의식을 탄생시켰다면 마땅히 우리 자신을 위로하고 칭찬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의무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종으로서의 인류를 사랑해야 하며 지구에게 충성해야 한다. 아니면 그 누가 우리의 지구를 대변해 줄 수 있겠는가? 코스모스의 13번째 챕터이자 마지막 챕터가 제목이 누가 지구를 대변할 것인가 라고 합니다. 결국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연민이 들어있고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휴머니즘이 들어있고요, 서로 사랑하면서 어울러서 고독하고 힘든 우주 속에 떨어져 있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연대하고 우주에 대해 생각을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칼 세이건이 즐겨 쓰는 단어가 있는데요, 종으로서의 인류,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우리가 지구상에서 다른 생명체 살아가는 것을 포괄할 수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행성으로서의 지구. 지구 따로 있고 목성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주 시대에 동참하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칼 세이건의 가장 큰 미덕은 저는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릴게요. 칼 세이건이 대학원생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칼 세이건은 가죽 잠바를 즐겨 입었답니다. 그랬는데 이 대학원생이 칼 세이건한테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당신이 입고 있는 그 가죽 잠바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동물이 죽어나가고 얼마나 많은 화학약품을 써서 오염을 시키고 이럴 때 그걸 입어야 되겠냐 하고 질문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대학원생과 토론을 했대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토론을 했는데 칼 세이건의 결론은 자기가 가죽 잠바를 입어야 될 만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시간 이후로 가죽 잠바를 평생 입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태도, 무작정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토론을 통해서 자기가 납득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지식만을 가진 지식인들은 굉장히 많지만 실천하는 지성인들은 드물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칼 세이건이 위대하다고 생각하고요. 코스모스가 갖고 있는 위대성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스모스 책에서도 인간 중심으로 얘기하고 당연합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정말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인간이 있고 우주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주가 있고 인간이 있다. 그 지점, 그래서 행성으로서의 지구, 종으로서의 인류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칼 세이건이 어렸을 때 한 학교에 막 다니기 시작할 무렵에 친구들을 데리고 왔답니다. 근데 그중에 흑인이 같이 있었어요. 1960년대가 되면서 흑인 인권 운동이 일어나면서 흑인과 백인의 그런 것들이 없어지기 시작했는데 칼 세이건은 1934년생이거든요. 그의 어린 시절은 1940년대 이야기입니다. 그 시절에 흑인과 어울리기도 힘들었는데 그렇게 데려왔어요. 친구들이 돌아간 다음에 칼 세이건의 엄마는 칼 세이건이 기특해서 물어본 거예요. 흑인 친구가 있다고 해서. 온 친구 중에 흑인도 있었는데 너는 어떻게 그런 친구까지 데려올 생각을 했니? 했더니 흑인 친구가 있었어?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친구인 거예요. 칼 세이건에 있어서. 그런 이제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칼 세이건이 저는 존경스럽고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실천의 문제. 알고 있는 걸 실천하고 획득한 걸 실천하고 자기가 잘못됐으면 고치고 실천하는 것. 그래서 코스모스라는 책은 저는 실천적 휴머니즘이다. 이렇게 끝맺음을 하고 싶습니다. 책에서 우리는 한 점 티끌 위에 살고 있고 그저 그런 별 주변을 돌며 어느 보잘것없는 은하의 후미진 구석에 틀어박혀 있다고 칼 세이건이 이야기하죠. 진짜 무한한 우주에서 지구의 위치를 대충 찍어본다면 어디쯤인가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지구에서부터 출발하는 방법이 있고요. 밖에서도 보는 방법이 있는데 지구에서 출발하면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잖아요. 그걸 태양계라고 부르는데 그런 태양계는 우리 은하라는 것 주위를 돌아요. 근데 우리 은하라는 것은 태양 같은 별들이 수천억 개가 모인 집단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더군다나 중심에서 빛으로 한 2만 5천 년에서 3만 년 떨어진 곳으로 빛으로 3만 년을 날아가야 되는 거니까 우리 은하의 변두리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우리 은하 같은 은하가 주변에 한 수십 개가 모여 있어요. 안드로메다 은하가 있고요. 그런 은하들이 수십 개 모인 걸 이제 국부 은하군이라고 부르고 국부 은하군은 저쪽에 또 천여자리 은하단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는 은하들이 수천 개에서 수만 개 몰려 있는 곳으로 1초에 또 200km 속도로 우리 은하 전체가 움직여가고 있어요. 그 은하단에 속해 있는 그런 은하단 같은 것들보다 더 큰 걸 초은하단이라고 불러요. 그보다 더 큰 걸 초초은하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울트라 슈퍼 그렇다고 불러요. 캡숑까지 좀 들었어요. 네, 그럼 그 다음에 뭐냐면 우주가 너무 크니까 우주 거대 구조물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우주를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라고 부르는데 그 관측 가능한 우주에는 우리 은하 같은 게 2조 개 정도가 있어요. 그러면 우주는 무한한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 것까지를 관측 가능한 우주라고 부르고요. 그 바깥에 뭐가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가 관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있다 없다를 과학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은하에서 태양이 지금 현재 있던 위치에서 다음에 다시 한 바퀴 돌아서 이 위치로 다시 올 때까지를 은하의 1년이라고 부르면 계산해 봤었어요. 언제 한번 그랬더니 단군 할아버지가 사셨던 데는 12월 31일 11시 반 밤 때쯤이고요. 우리 모두는 그 은하의 1년에서 4초쯤 살다가 죽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억 년이나 걸린다는 게 정말 엄청난 거죠.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적으로도 좀 짧고 공간적으로도 짧고 그러니까 그런 곳에 우리가 모여 살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 아웅다웅 하지 말자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학적으로 이런 것을 냉정하게 받아들이면 굉장히 허망하잖아요.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을 우리가 더불어 잘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칼생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불교에서 네. 우리가 사는 인생을 찰나라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찰나를 찾아봤어요.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역사 둘이 명이서 가장 얇은 실을 양쪽에서 팽팽히 당겨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로 그 실을 내리쳐 그래서 칼과 실이 만나서 끊어지는 그 사이의 시간 그게 잠깐만 찰나. 계산해 볼게. 뭘 그걸 어떻게 계산해요? 별로 그리고 왜 우리 그런 얘기해서 억겁의 세월을 거쳐서 다시 만났다 이런 얘기해서 일겁이 뭐냐면 백두산보다 훨씬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큰 산이 있는데 천년에 한 번씩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와서 이 비단으로 천녀가 양쪽에서 한번 싹 쓸어 그리고 올라가 천년 뒤에 또 내려서 한번 쓸어 이래서 그 땅이 마르고 닳아서 평지가 되는 게 일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불교의 옛날 용어를 들을 때는 네. 이 개념이 없이 그냥 에피소드처럼 웃고 지나갔는데 이 코스모스를 읽고 이 교수님들의 말씀을 들으니까 여기일치하네. 에이, 우주적인 그 사고를 석가가 했구나 그분이. 그래서 사이즈가 다른 거죠. 여기는 이제 힌두교의 이야기들이 네, 굉장히 많이 나오죠. 나오는데 이제 진동한 우주 팽창했다고. 저 방금 계산해 봤는데요. 네? 계산해봤어요. 선녀가 천년에 한 번 내려와서 내려올 때마다 백두산에서 원자를 한 층씩 벗겨낸다. 라고 가정하면 예. 10의 17년이라서 얼마 안 됩니다. 10의 17승 년. 백두산 높이를 알고 하신 거예요? 대충 제 계산할 때는 10의 4승 미터로 있습니다. 10km. 아, 는 무슨 말을 농담을 못 던지게. 교수님 혹시 문제적 남자에 나가셨어요? 한번 나와요, 진짜. 이달 소개팅 같은 거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물리학과 학생이 나갔다고 쳐봅시다. 상대방이 마음에 들면 천문학자라 그래요. 천체 물리학자 자기는. 천문학 한다 뭔가 먹히잖아요. 물리학자 그러면 도망가거든요. 근데 묘하게 같은 과학자라도 천문학자 그러면 저희 좀 로맨틱하고. 먹히죠. 낭만이 있어 맞아요. 보이고. 꿈을 꾸는 것 같고. 네. 근데 비슷해요. 둘 다 인기 없어요. 아, 근데 너무 재밌네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이제 계속 팽창하고 끝을 알 수가 없다라고들 하는데 사실 우주의 시작이 상상이 잘 안 돼요. 뭐 빅뱅 이론이라고 막연하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 빅뱅 생각할 때마다 그게 상상이 잘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왜냐하면 어떤 공간이 있었는데 점이 있었는데 그게 터져서 그 공간을 채운 게 아니라 아니죠. 만들어 온 공간도 거죠. 없고 시간도 없고 근데 아주 작은 무언가가 뺑 터져서 시간도 만들어지고 공간도 만들어지고 아직도 그 공간은 팽창하고 있고 잠깐만 그럼 그 전에는 그 점이 어디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어디 있었더라는 개념이 말이 안 된다는 건데. 그럼 제 질문을 예. 해요. 지금 빅뱅이 일어났다는 건 과학자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에서 빅뱅이 어디에서 일어난 걸까요? 그러게요.
몰라요. 그게 아까 저쪽 어디? 아까 말씀하신 그 말씀하신 중심 우주의 거는 중심이라는 그런 데인가요? 중심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없죠. 그냥 무한히 아니, 뻗어나가니까. 우리가 어디 돌고 있다면서요? 맨날 난센스더라고요. 네. 모든 곳에서 중심이 일어났다 없어서. 뭐 이런 거죠. 그게 전 폭발이 일어난 그곳. 폭발이 일어났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걸 교수님, 오해하고 교수님, 있는 그게 어딘지. 빅뱅이 이렇게 일어나면 자꾸 우리는 그 우주를 바깥에서 보는 밖에서 거예요. 보는 거죠. 우리는 안에 살고 있어요. 근데 우주는 바깥이 없어요. 네. 그냥 무한하다. 우리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빅뱅의 순간에는 한 점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앉아 계신 곳도 빅뱅이 일어난 곳이고요.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곳도 일어난 곳이에요. 이게 팽창하면서 이렇게 멀어진 거지. 그래서 사실은 빅뱅이 일어난 곳은 모든 곳인 거예요. 그때는 한 점에 다 있었어요. 아까 점이 이렇게 늘어났다고 네. 보면 되는군요. 이렇게 네,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상대적으로 여기가 우주의 중심일 수도 있어요. 기준점. 모든 게 중심은 아니고 우리를 기준점. 중심으로 멀어지는 건 보이지만 안드로메다에서 보면 자기네가 중심이 돼서 멀어지는 거 보이는 거죠. 지동설의 세상에 살고 있지만 각각은 천동설에 살고 있는 거죠. 자기가 기준점이 중심이잖아요. 크게 보면. 우주에 아직 풀리지 않은 미지의 공간이 블랙홀. 소희 씨는 최근 발견된 블랙홀 사진을 하나 구해 오셨어요. 네, 사실은 2019년 4월에 천여자리 A 은하에 있는 블랙홀의 사진을 찍었거든요. 네. 전 세계에 있는 8개의 전파망원경을 이제 연결해서 그 결과물을 얻어냈다고 하는데 그 모습을 통해서 나사가 이제 실제로 블랙홀 시뮬레이션을 만든 게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이 인터스텔라에서 구현됐던 그 모습이랑 되게 많이 비슷해서 진짜 좀 신기했거든요. 이게 되게 예측이 가설이 맞았던 거군요, 거의. 그렇죠. 어느 정도는 그렇다고 봐야죠. 인터스텔라에서 나온 그 블랙홀의 모습이 모든 논문이나 그런 데서 다 썼던 모습보다 더 정확한 블랙홀의 모습. 어머머머. 와, 그 정도. 감수를 킵손이라고 하는 나중에 네. 중력파로 네. 노벨 물리학상을 타신 네. 분이 감수를 하시는데 어머. 그 이 감독의 동생이 칼텍에 가서 5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물리학과에 가서 공부를 영화 해서 때문에? 영화 때문에 킵선 박사님 랩에서 시뮬레이션 하는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비주얼라이제이션 한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리얼한 블랙홀의 모습을 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블랙홀 옆을 지나가다가 빨려들면 저는 어떤 모습으로 빨려드나요? 그러니까 블랙홀이 있으면 가까이 가면 갈수록 중력이 세지니까 우리는 이렇게 스파게티처럼 네. 늘어날 거예요. 오케이. 자기는 똑같다고 생각할 거예요. 밖에서 보면 이렇게 늘어나서. 간만에 좀 슬림해지겠다. 간만에 키 좀 크겠네. 막 무슨 SF에는 뭐 네. 이렇게 블랙홀 가면 뭐 웜홀을 통과해서 화이트홀로 나온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블랙홀은 관측된 사실이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뭐든지 빨려 들어가면 당연히 뭐든지 나오는 것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만든 게 화이트홀이에요. 그러면 화이트홀 그럼 들어가서 나오려면 뭔가 통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웜홀이에요. 지금도 궁금한 게 그 닐 암스트롱이 이제 달에 착륙한 게 조작됐단 말이잖아요. 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바람이 없다며요. 네, 바람도. 근데 없고. 성조기가 이렇게 날리는 아, 그거는 그 사진, 유명한 사진 있잖아요. 네. 성적이 꽂혀 있고 펄럭이는 것처럼 보이고 여기 이제 우주복 입은 우주인이 있고 길게 이 그림자가 있고 하늘을 보니까 거기는 별들이 안 찍혀 있고 세트란 얘기도 있고. 네, 세트라는 얘기도 있고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게 조작하지 않았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요? 하나씩 체크를 해보면 달에 가는 미국의 목적이 뭡니까? 성적이 사진 찍으러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근데 공기가 없어요. 바람이 없겠죠. 그러면 성조기를 이렇게 했는데 얘가 펄럭이지 않으니까 잘 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조기 꽂는 봉에다가 요 끝에 폭약을 터뜨려서 작용 반작용을 얘를 싹 피는 거예요. 작용 반작용이니까 이렇게 밀면 얘는 이쪽을 밀리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예쁘게 펴지도록 고안을 해서 갔는데 이게 가져간 게 불량품이었어요.
약간 짧은 거예요. 예, 서프라이즈다. 그러니까 이게 찌글찌글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으로 막 만져서 이걸 자리를 잡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바람이 없으니까 만진 자국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머. 그런데 보니까 사진이 멋있게 나왔잖아요. 안 고치고 쓴 거예요. 계속. 그림자는. 그림자는 다른 대기가 없기 때문에 낮에는 200도, 150도까지 올라가요. 밤이면 영하 150도, 200도까지 떨어져요. 아무리 우주복을 입고 간다 한들 추워. 얼어 죽거나 타 죽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가냐면 해 뜨기 직전이나 해가 진 직후에 가요. 어느 순간에는 20도, 0도 이렇게 바뀔 거 아니에요. 그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서 22시간만 활동을 하고 돌아와요. 안 그러면 못 버티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림자 어떻겠습니까? 해 뜨기 직전과 해 진 직후니까 길 수밖에 길다.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사진 얘기인데요. 그 당시엔 1969년이에요. 그러면 제일 좋은 카메라를 갖고 가도 필름 카메라고 그리고 필름의 감도는 지금에 비해서는 그런 카메라로 거기서 찍으니까 안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하고요. 나오면 조작된 거예요. 나오면 조작된 거고 그림자가 짧으면 조작된 거고 이 질문을 수백 번 대답하셨던 느낌이 딱 나죠. 얼마나 많이들 이렇게. 그런 질문이 마지막으로 보면 항상 나오잖아요. 왜 50년 전에 그렇게 갈 수 있었던 달에 지금은 안 가느냐? 이렇게 혹은 못 말씀드릴게요. 가느냐? 아폴로 11호가 착륙을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는 우리는 막 흥분하고 있고 저는 어릴 때 달로 수학여행 간다 막 이런 얘기 들었는데 바로 다음 날 미국 의회에서는 아폴로 계획 전액 삭감안이 올라가요. 사진 찍었으니까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주 비행사 더 이상 안 뽑아요. 월급 잘 못 줘요. 중계권도 떨어져요. 그래서 우주 비행사들이 자기 훈련을 못해서 동네 수영장에서 훈련하고요. 우주 비행사 안 뽑으니까 그거 바라보는 사람이 초토화되고. 아이고. 그래서 아폴로 11호가 성공함으로써 70년대, 80년대 유인 탐사 계획은 전 세계적으로 초토화되고 버려요. 소련은 이제 갈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동하러 뭐하러 가? 우리는 화성으로 갈래. 근데 화성 가는데 6, 7개월 걸리거든요. 쉽게 못 가요. 달에 아무도 관심이 없어져요. 그래서 달에 아무도 안 간 거예요. 최근 와서 이제 중국이나 인도나 일본이 1990년대 후반부터 다시 가기 시작한 거예요. 경제 논리네. 네, 거긴 경제 논리, 군사 논리, 우주 굴기 뭐 이런 게 겹쳐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달에 갔는데 무한한 자원이 있어. 우리 인류한테 도움이 되면 그럼 가겠지. 그렇죠. 근데 그런 이 거 자본주의 굉장히 특이한 시대에 현상이죠. 네.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갈 일이 없는 거예요. 돈이 안 되는 거야 쉽게. 아니 그 명쾌한 의회 설명이네요. 입장도 이해가 일견되는 게 그다 세금으로 가는 거잖아요. 아폴로 계획이 한창 때는 그 평균적으로 미국 GDP의 3%를 투자했어요. 어떤 해는 20%가 투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소련과의 체제 경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평균 3%예요. 전쟁에 나온 위대한 발견. 전쟁이에요, 전쟁. 소련과의. 아이러니하네. 지금 화성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만약에 뭔가 이런 이주 프로젝트가 전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문제가 되는 게 뭔가 이게 경제적인 기준에 따라서 이주를 하게 되거나 이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어느 정도로 진행됐는지가 궁금해요. 2020년이 화성 생명체 탐색의 획기적인 해가 될 거예요. 올해네, 올해. 올해. 네. 네. 왜냐하면 7월 무렵에 미국 나사의 마르스 2020이라고 하는 화성 탐사선이 떠나요. 그다음에 그 지금 말씀드린 이사라고 하는 유럽 우주국에서 엑소 마르스라고 하는 그 탐사선이 가는데 이 두 탐사선의 목적이 거의 동일해요. 굴착기를 가져가요. 그래서 땅을 파가지고 화성에는 표면에 물이 흘렀던 흔적들은 있고요. 굉장히 결정적인 게 메탄가스가 주기적으로 막대한 양이 나와요. 우와. 뭐 이 메탄가스는 뭐 화산 작용이나 뭐 이런 것들에서 생길 수가 있는데 화성에는 그런 작용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후보가 화성의 땅을 파면 한 5, 6m 안에는 좀 젖은 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이 녹아 있을 테니까. 그런 곳에서
박테리아나 미생물 같은 데 있어서 메탄가스를 만드는 애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지금 질문이에요. 오. 그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불찾기를 가서 파봐야지. 그래서 지금 가 있는 인사이트라는 애가 있는데요. 그냥 참침을 5m 꽂아갖고 하고 위에다가는 지진계도 해놓고 막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는 두 대는 목적이 메탄가스를 뿜어내는 어떤 미생물이나가 지하에 있을까?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가는 곳도 그런 게 있을 법한 지역을 설정해서 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가부 간에 2021년에 어느 날에는 결정을 있다 없다. 네, 해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화성 생명체에는 그런 게 되게 임박했고요. 미국 나사나 유럽 우주국은 2030년대 후반에 과학자들을 태워서 화성에 가서 탐사를 하고 돌아오겠다는데 문제는 너무 멀어요. 달까지는 3일 걸렸거든요. 네. 그리고 22시간 있고 오면 일주일짜리 여행인데 화성이 제일 가까울 때 가도 6, 7개월이 걸려요. 너무 멀어지면 안 되니까 한 달밖에 못 있고 돌아오는데 이게 최소한 520일이 걸려요. 그 사이를 생명이 살아서 갔다 와야 되니까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 2020년대 중반에 미국 나사보다 먼저 사람을 화성으로 이주시키겠다고 하는 회사들이 생겼어요. 마르스 원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2012년에 생긴 회사인데 네덜란드의 20대 청년 두 사람이 만든 회사예요. 일종의 스타트업. 그래서 그 친구들은 두 가지를 내세웠는데 하나는 기존의 기술로 가겠다. 왜냐면 바이킹부터 시작해서 많이 갔거든요. 무인 탐사선이. 그걸 개량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이 중요한데요. 갔다 올래니까 힘들잖아요. 네. 가서 정착에 살겠다는 거예요. 아, 오지 않고? 가서 정착 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처음에 기존의 기술을 개량해서 네. 로봇을 싣고 가서 집을 지어요. 기발하다. 야, 이게 눈앞에까지 왔네요. 그 와중에 일론 머스크가 등장을 했어요. 아, 뭐. 나도 갈래. 네. 일론 머스크도 가서 안 오는 거예요. 아, 진짜? 거기다 안 오겠대요? 건설하는 거예요. 규모가 커요. 우와. 3,000명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스페이스X라는 회사를 갖고 있어요. 로켓 만드는.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자기 로켓을 만들고 있어요. 아니 조금 다른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이제 거기다 도시를 건설한 다음에 지구처럼 아예 만들어 버리겠다. 근데 그게 인류 입장에서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화성이라는 곳이 어떤 한 사람의 백만장자가 내가 저기 환경을 지구처럼 바꿔버리겠어. 내가 남극을 따뜻하게 만들어 버리겠어. 이런 얘기를 하면 화성이 네 거냐고 이렇게 막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소유권 그게 되게 문제 문제가 뭐. 되는 게요. 네. 남북 조약처럼 1967년에 국제 우주 협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오바마 정부 끝날 무렵에 국제 우주 협약을 강화하는 결의안이 미국에서 통과가 되었어요. 의회에서 교묘하게 문구를 넣어서 다국적 기업의 우주 개발을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에 따라서 유권 해석이 그 로비를 이런 사람들이 다 한 거예요. 돈의 힘이구나. 사실 이제 화성에 굉장히 귀중한 생명체가 미생물이 있는데 탐사팀이 가가지고 걔네를 딱 멸종을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네, 뭐 스페인 사람들이 네, 남아메리카 잉카, 가가지고 한 것처럼 굉장히 좀 약간 이게 한편으로는 잘 돼가지고 나사도 돈 없어가지고 못 보내는 거 부자들이 해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저거 좀 약간 윤리적 그래서 잣대를 좀 사실 이제 느껴야 미국 되는 나사에서 그러니까 이제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탐사선들 섣불리 가지 말고 금지구역을 설정을 해놨는데 설정뿐인 거죠 사실은. 그걸 어떻게 할 그 강제력이 막을 없죠. 도리가 가는데 지금 누가 없고. 막겠어요, 그걸. 그러니까요. 거기서 호루라기 불면서 저기 못 들어갑니다. 이거 누가 하겠어요, 근데 그걸. 우주 산업이나 우주 개발이라는 건 굉장히 폐쇄적이잖아요, 국가별로. 그러니까 어떻게 저 사람들이 뭘 하는지를 확인할 거나 검증할 도리가 없어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엄청나게 큰 위험 네, 요소고요. 심해요. 21세기 신대륙이네. 그렇죠. Two, one. We have ignition and we have liftoff. 안녕하세요. Vitajte, istote za światów. पृथ्वीवासीहरूबाट शान्तिमय भविष्यको शुभकामना।
최근 11월에 보이저 2호가 태양계 끝에 대한 정보를 줬다고. 네, 그렇죠. 그 보이저 2호가 인터스텔라 영역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어떤 뜻이냐면 태양이 있고 태양 말고 다른 별에서도 그런 플라즈마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태양에서 오던 게 더 이상 진행하는 것이 방해를 받으니까 태양에서 멀어지면서 측정하면 그 플라즈마의 밀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부분이 생겨요. 거기를 이제 태양권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로 이제 인터스텔라 영역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보이저가 지금은 지구에서 이미 186억 킬로미터의 거리에 있고요. 이제 뭐 놀랍지도 않다. 시간으로 따지면 빛의 속도로 가면은 16시간 정도 거리예요.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의미의 인터스텔라라고 하면 태양과 가장 가까운 다른 항성이 있으면 그 중간쯤 가는 게 오히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한 2광년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은 16시간 거리라서 아직도 진정한 의미의 인터스텔라에 도달하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려야 되는 거죠. 근데 보이저가 지금도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가끔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5년 정도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이제 배터리가 더 이상 그래요? 네, 그래서 쉽지 않을 배터리로 거라는 가겠구나, 얘기를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유의 몸이 되네. 수고했다. 지구인이 짊어지게 한 임무로부터 이제 네. 네. 이제 우주의 먼 바다를 여행을 하겠죠. 진정한 독립이네요.